익명 제보자, 미래를 아는 자.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내일 일어날 범죄를 정확히 예언하는 남자.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형사가 깨닫는 순간. 그 남자와 자신 사이에는 피로 이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 서진우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1시를 넘긴 시각.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과 키보드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 북한산 자락 월계공원 산책로에서 여자가 실종될 겁니다. 파란색 패딩을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침 조깅을 하다가 사라질 겁니다. 서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난 전화치곤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서진우가 물었지만 상대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발신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헛소리겠지. 서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새벽 5시.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계공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른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서진우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월계공원에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서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그는 경찰 테이프가 쳐진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실종자의 친구라는 여성이 울먹이며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조깅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더니 운동화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우는 현장을 살폈습니다. 산책로 한쪽에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휴대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와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지만 실종자 외에는 아무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6시 사이 그녀는 혼자 조깅을 하다가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서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우는 통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발신지 추적 불가. IP 우회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단서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라면 예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일까? 하지만 목격자라면 왜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을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강북수유역 2번 출구 근처를 지켜보세요. 파란 우산을 든 남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서진우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마디만 더 들려왔습니다. 형사님은 저를 찾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서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유역 2번 출구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시 3분 파란 우산을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지하철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는 역 주변을 맴돌다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긴장했습니다. 범행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놓치면 안 됩니다. 서진우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바로 옆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우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을 봤을 때 파란 우산 남자가 여성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달려갔습니다. 경찰입니다. 멈추시오. 남자는 깜짝 놀라 우산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서진우는 남자를 쫓았지만 골목길 미로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익명 제보자는 전화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통신 전문가와 프로파일러를 합류시켰습니다. 익명 제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경로로 발신되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애매했습니다. 변조 프로그램이 너무 정교해서 원본 목소리를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음성 패턴 분석 전문가는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말하는 리듬이나 호흡 패턴이 형사님과 유사합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겠죠.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투나 억양은 바꿀 수 있어도 호흡 패턴은 의식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거거든요. 서진우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실종 사건 현장인 월계공원을 재방문했습니다. 현장 주변 주택가의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실종자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 맞은편 골목에 CCTV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장시간 서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 꽁초 3개,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담배 꽁초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서진우는 연구소에서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DNA 일치율 50%, 부모 자식 관계 또는 형제 관계로 추정됨. 대조 대상은 서진우 본인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서진우는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그와 유전적으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부모님 유품 중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입양 관련 서류. 서진우는 그 서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 신고 시 쌍생아로 기록됨. 형제 중 한 명만 입양 절차 진행. 서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입양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담당자는 마이크로필름에 저장된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는 생후 6개월에 분리되었습니다. 서진우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고 형은 다른 가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형이 입양된 가정의 기록은 불완전했습니다. 주소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양부모의 이름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서진우는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실종 아동 신고 기록.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25년 전 아동보호시설에 한 아이가 맡겨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5살.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생년월일은 일치했습니다. 보호 사유는 가정폭력과 방임이었습니다. 그 이후 기록은 끊겼습니다. 서진우는 깨달았습니다. 형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나타난 걸까? 왜 사건을 예고하는 걸까? 서진우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형이 말한 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찰이었습니다. 범행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전 답사. 형은 그런 징후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을 관찰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막지 않았을까? 서진우는 섬뜩한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형은 범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서진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익명 제보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이틀 뒤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청계천 무학교 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서진우는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밤 11시 서진우는 무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다리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다리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봤습니다. 서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매. 다만 표정만 달랐습니다. 형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서진우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형은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지켜준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있었을 뿐이야. 무슨 말이요? 서진우는 다그쳤습니다. 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믿잖아. 경찰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지.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악해지는지 봤어. 선량한 척하다가도 기회만 생기면 변하는 걸 봤어. 그래서 궁금했어. 정말 막을 수 있는지. 서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람이 다쳤어. 실종됐다고.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야. 다만 지켜봤을 뿐이야. 범행을 막을 수 있었잖아. 형은 서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막았어. 너한테 알려줬잖아. 서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은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막지 못했어. 하지만 두 번째는 막았지. 나는 실험을 한 거야. 세상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누군가 개입해야 하는지. 서진우는 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를 잡을 순 없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사건은 형사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거야. 형은 다리 난간을 넘었습니다. 서진우가 달려갔지만 형은 이미 어둠 속으로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서진우는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우는 형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사건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진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형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이 말한 가까운 곳이란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형은 서진우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다른가? 당신은 정말 선한가? 아니면 환경이 달랐을 뿐 본질은 같은가? 서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 감사합니다.